퇴근 시간 빗방울이 노란 가로등을 두드리던 저녁, 서울 외곽의 작은 역 앞은 늘처럼 붐볐다. 하늘은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고 아스팔트 위로 번지는 빗물은 자동차 불빛을 반사하며 도시의 피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역 광장 한쪽에서는 퇴근길 직장인들이 우산을 펼치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고 편의점 앞에서는 학생 몇 명이 비를 피하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자동차 정비 특성하고 3학년 강민호는 손에 기름때가 채 가시지 않은 채 공구 가방을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걸었다. 정비소 알바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오늘도 6시간을 서서 엔진 오일을 갈고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고 손님들의 불평을 들었다. 어깨가 묵직했고 손가락 사이에는 아직도 세척제 냄새가 배어 있었다. 하지만 민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졸업만 하면 엄마 허리 수술부터 시켜야지. 휠체어에 앉아 재봉틀 앞에서 하루 종일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동네 수선집에서 받아오는 옷가지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래도 엄마는 한 번도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비를 맞았다. 우산을 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냥 비를 맞는 게 익숙했기 때문이다. 역 앞 계단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지하철 출구로 이어지는 긴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둔탁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민호는 공구 가방을 어깨에 다시 매며 계단을 올라가려던 참이었다. 집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 그리고 다시 10분을 걸어야 했다. 오늘 저녁 반찬은 어제 남은 김치찌개를 데우면 될 것 같았다. 그때였다. 철제 난간을 지나던 한 노인이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굴러떨어졌다.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노인의 몸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공중으로 튕겨나갔다. 우산들이 동시에 멈춰섰고 짧은 비명 몇 개가 공기를 가르고 사라졌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늦추고 돌아봤지만 아무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 저기 사람 넘어졌어. 비도 오는데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만 할 뿐 누구 하나 계단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그저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애매한 표정을 지었다.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듯한 어딘가 무관심하면서도 불편한 시선들이었다. 민호의 발은 저절로 멈췄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콕 찔리는 기분이었다. 어릴 적부터 휠체어에 앉아있던 엄마가 떠올랐다. 계단을 내려갈 수 없어서 항상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만 골라다니던 엄마. 한 번은 마트에서 넘어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민호 혼자 엄마를 일으키느라 한참을 애먹었던 그날이 생생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 상황이 우리 엄마였으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 순간 민호는 우산을 내던지고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공구 가방이 등에서 덜컹거렸고 계단을 밟을 때마다 신발이 물에 젖어 들어갔다. 계단 중간쯤에서 미끄러질 뻔했지만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할아버지, 들리세요? 노인의 숨은 거칠었고 손가락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붉은 상처가 나 있었다. 낡은 정장 자켓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안쪽으로 언뜻 보이는 명품 시계가 민호의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았다. 민호는 노인의 맥을 짚어보려 했지만 정비소에서 배운 게 엔진 점검이지 사람 응급처치가 아니었다.
손이 떨렸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눈 뜨실 수 있어요?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 눈빛은 어딘가 슬퍼 보였다. 민호는 재킷을 벗어 노인의 머리 아래 받쳤다. 휴대폰을 꺼내려다 화면이 깜빡이며 꺼졌다. 배터리 방전.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만 둔 채 서 있었다. 몇몇은 이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저기요. 누구 119 좀 아니 됐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고 지갑을 열어봤다. 마지막 알바비에서 남겨둔 48,000원. 10,000원짜리 4장과 5,000원짜리 1장, 그리고 잔돈 몇 개. 다음 달 월세 덜어보겠다고 아껴둔 돈이었다. 엄마는 월세 걱정 말라고 했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다. 재봉 일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엄마가 밤늦게까지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있다는 걸. 죄송합니다, 엄마. 속으로 한번 사과한 뒤 민호는 택시를 향해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다. 빗속에서 노란 불빛이 멈춰섰고 기사가 창문을 내렸다. 기사님, 응급실까지요. 최대한 빨리요. 이 사람 다쳤네. 괜찮겠어? 네, 제가 책임질게요. 민호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택시에 태웠다.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산 사람처럼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다. 민호는 노인의 머리를 받치며 함께 뒷좌석에 올랐다. 공구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자 기름 냄새가 차 안에 퍼졌다. 노인은 민호의 팔을 붙잡으며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가지 말게. 나 때문에 돈 쓰지 말게. 할아버지, 저도 이제 차 고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 못 지키고 어떻게 의사가 아니라 정비사가 되겠어요. 본인 말에 민호가 먼저 웃었다. 우스운 논리였지만 그게 지금 민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농담이었다. 택시는 빗속을 가르며 병원으로 돌진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네온사인들이 흐릿하게 번졌다. 민호는 노인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여전히 살아있었다. 병원 응급실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돈은 걱정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였다. 엄마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다. 민호야, 돈은 또 벌면 되는데 사람은 한 번 가면 안 돌아와. 택시가 응급실 입구에 멈춰 섰고 민호는 노인을 부축해 내렸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스트레처가 준비됐다. 민호는 택시비를 건네며 숨을 몰아쉬었다. 지갑 속에 남은 돈은 이제 몇천 원뿐이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다.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민호는 젖은 교복을 털며 천장을 올려다봤다.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면 엄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어차피 엄마는 이해해 줄 것이다. 늘 그랬던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어젯밤 병원에서 돌아온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다. 택시비와 응급실 초진비를 내고 나니 지갑은 텅 비었고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민호는 젖은 교복을 벗어 걸어두고 그대로 방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도 계속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 아래로 누군가를 찾아 내려가는 꿈. 아침 식탁에서 엄마 장유진은 김치찌개를 덜어주며 물었다. 어제 늦었던데 정비소에서 야근했어? 민호는 숟가락을 들며 애매하게 웃었다. 응, 차 한 대가 좀 까다로워서. 거짓말은 아니었다. 사람도 어떻게 보면 복잡한 기계 같으니까. 엄마는 더 묻지 않았다. 휠체어를 밀며 재봉틀 쪽으로 향했고 민호는 허겁지겁 밥을 먹고
가방을 챙겼다. 오늘은 1교시부터 실습이 있었다. 학교 정문 앞이 평소와 달랐다. 야, 저 차 뭐냐? 영화 촬영이야? 로고 봐. 에코라인 전기 SUV잖아. 그거 진짜 비싼 거야. 억소리 나는 거 사진 찍어야겠다. 평범한 특성하고 앞에 어울리지 않는 매끈한 전기차 한 대가 버티고 서 있었다. 광택이 나는 검은 차체에는 에코라인의 로고가 은은하게 새겨져 있었고 타이어마저 일반 차와는 달라 보였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정문 경비 아저씨도 난감한 표정으로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는 그 광경을 보며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가슴 한쪽이 조여드는 기분이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 민호는 학생들 사이를 비집고 교문을 들어서려 했다. 그때 차 문이 천천히 열리며 깔끔한 수트 차림의 남자가 내렸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경비실 쪽으로 걸어갔다. 강민호 학생, 어디 있습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이미 옆에 있던 반 친구 재훈이가 민호의 팔을 잡아챘다. 야, 강민호, 여기 있어. 민호는 속으로 욕을 삼키며 교복 상의를 추스렸다. 기름때 자국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어제 정비소에서 작업하다 묻은 얼룩이 세탁해도 지워지지 않았다. 민호는 멈칫 손을 들었다. 저전데요. 남자는 민호를 향해 걸어오며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주변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누군가는 이미 영상을 찍고 있었다. 저는 윤태준, 에코라인 그룹 전략실장입니다. 어제 우리 회장님을 병원까지 모셔다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이 잠시 하얘졌다. 에코라인 그룹이라면 전기차와 배터리로 유명한 국내 최고 환경기업, 뉴스에서나 보던 이름이었다. 민호는 어젯밤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보호자분 오셨어요.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때는 그저 다행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설마 그 노인이 재벌 회장이었을 줄은. 어제 그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셨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 대신 서류 2장을 내밀었다. 서류는 고급스러운 종이에 인쇄되어 있었고 상단에는 에코라인 그룹의 공식 로고가 박혀 있었다. 회장님께서 현금 말고 이걸 준비하셨습니다. 강민호 군의 전액 장학금과 졸업 후 에코라인 직업훈련센터 우선 채용 권한입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다. 야, 장학금이래. 진짜? 얼마나 받는 건데?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아, 나도 어제 거기 있었는데. 진짜 후회된다. 민호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글자들이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전액 장학금, 우선 채용, 에코라인 그룹 이사회 결의. 단어들은 분명했지만 현실감이 없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았다. 민호는 서류를 들고 서 있다가 서서히 얼굴이 굳어졌다. 가슴속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저 이거 받으면 혹시 어제 일이 기사에 나거나 광고처럼 쓰이거나 하진 않나요? 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물론 홍보팀에서 이야기를 꺼내긴 했습니다만 회장님께서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이건 광고가 아니라 빚을 갚는 거다라고요. 민호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다. 빚을 갚는다는 말이 묘하게 걸렸다. 어젯밤 민호는 그저 사람을 도왔을 뿐이다. 계산하고 도운 게 아니었다.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대가가 돌아오니 오히려 부담스러웠다. 마치 자신이 무언가를 팔아넘긴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서류를 천천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럼 조건 없이 저랑 엄마 인생이 조금 덜 힘들어지는 거면 감사히 받을게요. 그런데 민호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그냥 사람 도운 거예요. 영웅 놀이한 거 아니고 회사 이미지 만들어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누가 도와줬으면 했을 것 같아서 그랬을 뿐이에요. 태주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회장님께서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하신 겁니다. 계산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드물다고 하시면서요.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지만 민호의 표정은 오히려 복잡해졌다. 친구들이 등을 두드리고 선생님 한 분이 멀리서 박수를 쳤다. 하지만 민호는 그 시선들이 불편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기름 냄새 나는 애였는데 오늘 갑자기 착한 학생이 되어버렸다. 민호는 교실로 향하는 동안 계속 뒤를 돌아봤다. 검은 전기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민호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가방 속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고 주머니에는 친구들이 사준 빵 몇 개가 들어 있었다. 평소 같으면 고마워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든 게 불편했다. 집에 돌아와 서류를 보여주자 휠체어에 앉아있던 엄마 장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이 바닥에 떨어졌고 실패가 굴러갔다. 민호는 깜짝 놀라 엄마를 붙잡았다. 엄마, 괜찮아? 어디 아파?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에코라인 그룹, 윤성우 회장, 장학금 지원 계약서. 글자 하나하나가 유진의 눈을 찔렀다. 10년 넘게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이름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에코라인, 윤 회장, 설마 유진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민호는 엄마의 어깨를 잡았다. 엄마, 무슨 일 있어? 혹시 이 회사 아는 데야?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민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엄마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민호 아빠 이야기도 그랬다. 엄마는 단 한 번도 아빠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다. 괜찮아, 민호야. 엄마가 그냥 갑자기 놀라서 그래. 좋은 일인데 정말 잘 됐다. 유진은 억지로 웃으며 서류를 민호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공장 폐수가 강으로 흘러들어가던 그날. 회사에 보고서를 제출했던 그날. 그리고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 유진아, 회사가 망하면 수천 명이 길거리에 나앉는다. 내 양심으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니? 유진은 눈을 감았다. 민호가 받은 장학금은 어쩌면 자신이 잃어버린 과거의 대가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과거가 이제 아들을 통해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에코라인 창업주 윤성호는 병원 VIP 병실에서 조용히 뉴스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병실은 넓고 깨끗했지만 어딘가 공허했다. 침대 옆 탁자에는 가족사진 대신 회사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쓰러진 노인 도운 특성화고 학생, 에코라인 장학금 수혜. 뉴스 앵커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따뜻한 미담입니다. 어제 지하철역에서 화면이 바뀌며 학교 정문 앞 장면이 나왔다. 검은 전기차 앞에 서 있는 민호의 모습.
기름때 묻은 교복 상의를 입고 서류를 받아드는 순간, 화면 속 민호의 이름을 본 순간 성우의 손에 쥐어진 리모컨이 덜덜 떨렸다. 화면이 흔들리고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다.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간호사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성우는 손을 저었다. 괜찮네. 나가보게.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입안이 바짝 말랐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난간을 붙잡았다. 강민호 어머니 이름은? 목소리는 갈라졌다. 옆에 서 있던 비서 태준이 급히 태블릿을 꺼냈다. 몇 번의 터치 후 그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성우에게 보여줬다. 학적부에 기재된 보호자 정보입니다. 보호자 장유진 42세, 직업 재봉사, 주소 서울시. 성우의 눈이 그 이름에 고정됐다. 장유진.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10수년 동안 쌓아 올렸던 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성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려 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10수년 전 공장 폐수 은폐 사건을 폭로하려다 회사에서 쫓겨난 환경 엔지니어. 그리고 자신의 외동딸. 태준. 예, 회장님. 이 아이 학교 생활, 가정환경, 전부 조사해. 하지만 절대 본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도심의 빌딩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자신이 버린 딸과 손자가 살고 있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성우는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성우는 혼자서 오래된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손가락이 떨렸다. 몇 번을 틀리고 나서야 겨우 로그인에 성공했다. 메일함을 열자 수천 통의 메일이 쏟아졌다. 하지만 성우는 스크롤을 멈추지 않았다. 맨 아래 가장 오래된 메일함. 그곳에는 지워지지 않은 한 통의 메일이 있었다. 발신 장유진. 수신 윤성호. 제목 아버지, 이건 사람 목숨 문제예요. 날짜 2013년 7월 18일. 성우는 메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글자들이 떠올랐다. 아버지, 저는 엔지니어이기 전에 아버지의 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엔지니어로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천안 3공장의 폐수 처리 시스템이 고장난 지 석 달째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올렸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하천이 오염됩니다.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아픕니다. 제발 아버지, 회장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이 문제를 봐주세요. 메일은 거기서 끝이었다. 성우는 답장을 보낸 적이 없었다. 대신 그 다음 주에 유진을 불러 말했다. 회사를 위해서라면 가족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유진은 회사를 나갔다. 사표가 아니라 강제로 쫓겨났다. 내부 고발 시도, 회사 기밀 유출 우려라는 명목으로. 성우는 그 결정을 내리면서도 딸의 눈빛을 참아 보지 못했다. 그 눈빛은 지금도 생생했다. 배신감, 절망, 그리고 마지막 남은 존경마저 사라지는 순간. 내가 회사를 지키겠다고 딸을 버렸지. 성우는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노트북 화면이 흐릿하게 번졌다. 눈물이었다. 70평생 회사를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 컸다. 다음 날 새벽 성우는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다. 담당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성우는 듣지 않았다.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건넸다. 여기로 가게. 천천히.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낡은 건물들이 나타났다. 도로는 좁아졌고 가로등은 군데군데 꺼져 있었다. 성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곳이 딸이 살아온 곳이었다. 차가 멈췄다. 낡은 다세대 주택 앞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계단, 휠체어가 겨우 지날 정도로 비좁은 복도. 건물 입구에는 쓰레기 봉투 몇 개가 쌓여 있었고 복도 전등은 깜빡거리고 있었다. 성우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무릎이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3층 복도에 도착했다. 우편함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301호 장유진 강민호. 성우는 그 앞에 멈춰섰다. 손을 뻗어 문을 두드리려다가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10년 넘게 외면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계단 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성우는 얼어붙었다. 문틈 사이로 민호와 유진의 대화가 들렸다. 엄마, 나 장학금 받으면 먼저 휠체어 바꾸자. 엄마 거 바퀴 하나 삐걱거리잖아. 야, 너 대학 등록금부터 생각해야지. 나는 괜찮아. 이거 아직 멀쩡해. 엄마, 멀쩡한 게 아니라 억지로 쓰는 거지. 내가 번 돈으로 바꿔줄게.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컸대? 따뜻한, 행복한 웃음소리. 성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저 아이가 내가 버린 딸의 아들이구나. 민호는 자신이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한 손자였다. 유진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성우는 화를 냈다. 결혼도 안 하고 애를 가지다니. 하지만 정작 유진이 힘들 때 성우는 곁에 없었다. 회사 일로 해외에 있었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유진이 집을 나간 뒤였다. 성우는 그날 차 안에서 밤이 새도록 울었다. 운전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70평생 남에게 눈물을 보인 적 없는 사람이 낡은 다세대 주택 앞 주차장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번에는 회사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겠다. 하지만 그 사실을 노린 사람이 또 있었다. 자극적인 폭로 방송으로 유명한 유튜버 팩트클럽의 진행자 추기남. 그는 성우의 차가 떠난 뒤 건물 모퉁이에서 걸어 나왔다.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성우가 우편함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대기업 창업주, 버린 딸과 손자. 이건 조회수 100만 각이네. 추기남은 휘파람을 불며 영상을 확인했다. 성우의 떨리는 손, 흐릿해진 눈빛, 돌아서는 뒷모습. 완벽한 소재였다. 그는 즉시 편집팀에 연락했다. 야, 긴급으로 영상 하나 올린다. 제목은 에코라인 윤성우 회장, 숨겨진 가족 스캔들 현장 포착. 썸네일은 회장 얼굴 크게, 배경은 허름한 빌라로. 오늘 밤 12시 업로드 가능해? 전화 너머로 긍정의 대답이 들렸다. 추기남은 웃으며 차에 올랐다. 그는 이미 민호 집 근처를 카메라로 훑고 있었다. 휠체어 탄 여자, 기름때 묻은 교복 입은 학생, 비좁은 복도. 모든 게 완벽한 빈부격차 스토리였다. 그날 밤 영상이 업로드됐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00명을 넘었다. 댓글창은 난리가 났다. 역시 재벌들은 뒤가 있네. 착한 척하더니 결국 이런 거였어? 손자한테 장학금 주는 척 이미지 세탁하는 거 아님? 민호는 그날 밤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고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낯선 노인이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뭐지? 옆방에서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유진은 휠체어에 앉아 똑같은 영상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 노인의 얼굴을 유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아빠.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다. 장학금, 에코라인, 윤성우 회장.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엄마 저 사람이 외할아버지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10년 넘게 숨겨왔던 비밀이 유튜브 영상 하나로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영상이 업로드된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아니, 갈 수가 없었다. 새벽부터 집 앞에는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좁은 복도를 환하게 밝혔고 마이크가 문틈으로 밀려 들어올 것만 같았다. 강민호 학생, 윤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장유진 씨, 왜 그동안 숨기고 사셨습니까? 이번 장학금이 사실은 입막음용 아닙니까? 민호는 커튼을 꽉 잡아당기며 이를 악물었다. 엄마 유진은 휠체어를 거실 한쪽 구석으로 밀어놓고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떨리는 어깨가 그녀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다. 민호는 엄마 곁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다. 엄마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민호도 알 수 없었다. 18살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휴대폰에는 친구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야, 너 괜찮아? 학교 난리 났어. 기자들이 교문 앞에 진쳤다. 선생님이 너 연락 안 된다고 걱정하시네. 민호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세상과 단절되는 기분이었다. 좁은 방 안에서 민호와 유진은 서로를 바라봤다. 10년 넘게 둘이서 지켜온 작은 세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에코라인 본사는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홍보팀, 법무팀, 전략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추기남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조회수는 어느새 100만을 넘어섰고 각종 뉴스 매체에서 속보로 다루기 시작했다. 회장님, 일단 공식 입장을 내셔야 합니다. 법적 대응도 검토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자극하면 더 커집니다. 임원들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하겠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홍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그건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미 잘못한 게 10년 전일세. 이제 와서 더 잘못될 게 뭐가 있나? 성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그러면 최소한 법률 검토를 거쳐서 발언 내용을. 자네들이 쓴 대본은 읽지 않을 걸세. 내 말로 하겠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서 태준이 부축하려 했지만 성우는 손을 저었다. 스스로 걸어서 나갔다. 복도를 지나며 성우는 벽에 걸린 회사 연역 사진들을 바라봤다. 창업 초기의 낡은 공장, 첫 전기차 출시식, 해외 수출 기념 행사. 모든 사진 속에서 성우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사진에도 딸 유진의 모습은 없었다. 며칠 뒤 에코라인 본사 앞 광장은 기자와 유튜버,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카메라 수십 대가 단상을 향해 있었고 생중계 송출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다.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에코라인, 환경사고 은폐 인정하나? 창업주의 숨겨진 가족 스캔들, 진실은? 장학금은 입막음용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의 고함이 광장을 채웠다. 추기남은 카메라를 들이밀고 웃었다. 그는 이미 2차 폭로 영상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회장이 무슨 말을 하든
자극적인 제목으로 편집해서 조회수를 더 올릴 생각이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대박입니다. 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사진, 바로 이겁니다. 에코라인 윤성우 회장이 허름한 빌라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죠. 뭔가 숨기려는 게 확실해 보이는데요. 바로 그때 본관 유리문이 열리고 성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양복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얼굴에는 세월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지팡이를 짚고 나온 그의 모습에 광장이 잠시 조용해졌다.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성우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다. 계단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다. 윤 회장님, 저희 채널 질문 먼저. 회장님, 가족관계 먼저 해명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성우는 단상 위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오늘 저는 에코라인 회장이기 전에 한 사람의 잘못한 아버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들렸다. 10년 전 저희 회사의 지방 공장에서 폐수가 무단 방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리고 막으려 했던 사람은 제 딸 장유진 엔지니어였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시작했다. 추기남은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이댔다. 저는 회사를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그 딸을 회사에서 내쫓았습니다. 내부 고발을 막겠다는 이유로 제 피부치를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한 동네가 오염되었고 제 손자는 태어나면서부터 가난과 병든 엄마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성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물잔을 들었다. 손이 떨려 물이 조금 쏟아졌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제 손자 강민호 군은 제가 쓰러졌을 때 저를 구해줬습니다. 저를 버린 외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길에 쓰러진 한 사람으로 봐준 겁니다. 그 아이는 제가 평생 가르치지 못했던 선함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다. 카메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다. 저는 오늘 그 모든 잘못을 인정합니다. 환경부 조사에 전면 협조할 것이며 개인 재산 대부분을 출연해 피해 지역과 환경 약자를 위한 유진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제 딸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이름입니다. 추기남이 소리쳤다. 회장님, 숨겨둔 딸과 손자 지금도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피해 아닙니까? 성우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숨기려 했다면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겠지요. 제 딸과 손자는 숨겨야 할 흑역사가 아니라 제가 평생 갚아야 할 빚입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분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건 제가 막아야 할 일입니다. 성우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지금 이 순간부로 제 딸과 손자에 대한 무단 촬영, 취재,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건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약자에 대한 폭력입니다. 광장이 술렁였다. 일부 기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내렸다. 추기남은 비웃듯 말했다. 그럼 회장님은 왜 그 집 앞까지 찾아가셨습니까? 그것도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딸과 손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지킬 힘은 쓰겠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였다. 70평생 남에게 고개를 숙인 적 없는 사람이 수백 개의 카메라 앞에서 허리를 굽혔다. 플래시가 빗발쳤다.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 딸 유진에게 그리고 손자 민호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기다리겠습니다. 민호는 학교 컴퓨터실에서 그 장면을 생중계로 보고 있었다. 담임 선생님이 몰래 문을 열어줘서 다른 학생들 없이 혼자 볼 수 있었다. 화면 속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옆에서 친구 재훈이 휘파람을 불었다. 야, 저게 너 외할아버지야? 완전 영화네. 재벌 회장이 저렇게 우는 거 처음 본다. 민호는 조용히 화면을 응시했다. 감동과 분노, 어이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두드렸다. 18회 동안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이미지 관리인지 민호는 알 수 없었다. 이제 와서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집 앞에 몰려들었던 기자들이 그날 오후부터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 성우의 법적 대응 발언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다. 저녁이 되자 집 앞은 다시 조용해졌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집 앞은 조용해졌지만 민호와 유진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민호는 학교에 복귀했고 친구들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복도를 지날 때마다 민호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동정인지 호기심인지 아니면 그저 관심인지 알 수 없는 시선들이었다. 유진은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다. 휠체어를 밀어 작업대 앞으로 가고 천 조각을 집어들고 바늘에 실을 꿰었다.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손이 자꾸 떨렸다. 바늘이 엉뚱한 곳을 찔렀고 실이 엉켰다. 유진은 작업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골목 끝 가로수에서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민호는 국 한 그릇을 앞에 놓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할아버지한테 연락 한번 해볼까? 유진의 숟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민호를 바라봤다.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민호야, 넌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가 반가워?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다는 게 정답이었다. 18회 동안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 돈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TV에 나와서 울기도 했다. 하지만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느낌을 주지는 않았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힘들어 보여서 그냥 한 번쯤은 만나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유진은 민호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기름때 묻은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고마워, 민호야. 내가 이렇게 컸구나. 그날 밤 유진은 휴대폰을 꺼냈다. 에코라인 측에서 남긴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다. 비서 태준의 번호였다. 유진은 몇 번이나 전화를 걸려다 끊었다. 10번째 시도 끝에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장유진입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보호자분, 윤성우 회장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셔서 가능하시면 빨리 오셨으면 합니다. 민호와 유진은 말없이 택시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불빛이 물속처럼 흔들렸다. 유진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고 있었고 민호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병원에 도착했다. 중환자실이 있는 7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탔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났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갔다. 중환자실 앞에서 비서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보자 깊게 고개를 숙였다.
오셨습니다. 사모님 아니, 유진님. 괜찮아요. 그냥 유진이라고 불러주세요. 태주는 문을 열었다. 중환자실 안은 조용했다. 각종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침대 위에 성우가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일주일 전 TV에서 봤던 모습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다. 유진은 휠체어를 천천히 밀고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민호는 뒤에서 따라왔다. 성우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시야가 흐릿했지만 휠체어에 앉은 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내려줬다. 유진아. 10년 넘게 듣지 못했던 호칭이었다. 유진의 손이 떨렸다. 성우의 손은 차갑고 말랐다. 혈관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손이었다. 유진은 그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으로.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성우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한마디 할 때마다 숨이 가빠 보였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늦게 온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호는 침대 반대편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엄마와 외할아버지. 10년 넘게 헤어져 있었던 두 사람이 이제야 다시 만나고 있었다. 민호는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분노도 아니고 감동도 아닌 뭔가 복잡한 감정이었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환경부 협조한다고, 재단 세운다고, 그게 다예요? 그게 아빠가 저한테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성우는 눈을 감았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니다. 그건 내가 세상에 빚진 부분이고 너한테는 내 인생을 돌려놓을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나한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10마디 책망할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흘러내렸다. 휠체어 위에서 조용히. 민호가 할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정비소에서 늘 만지던 쇠와 기계가 아닌 시간이 잔뜩 스며든 사람의 손이었다. 얇은 피부 아래로 뼈가 만져졌고 맥박이 약하게 뛰고 있었다. 솔직히 아직 모르겠어요. 외할아버지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민호의 말에 성우가 웃다 말고 기침을 했다. 태준이 다가와 물을 건넸지만 성우는 손을 저었다. 그럴 거다. 나도 나를 잘 모르니까. 그래도 너랑 내 엄마가 한 번쯤은 나를 가족이라고 불러줄 수 있을 때까지 남은 힘 다 써보고 싶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성우의 눈이 커졌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놀라움과 감사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당장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워하는데 인생 다 쓰고 싶진 않아요. 그건 제가 당신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쓰디쓴 농담에 세 사람 모두 웃음 비슷한 숨을 내뱉었다. 성우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곧 놓아야 할 손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놓고 싶지 않았다. 유진아, 그리고 민호야. 고맙다. 내가 가족이라는 걸 너무 늦게 배웠구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복잡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노인은 진심이었다. 늦었지만 진심이었다. 성우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 그의 손은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유진은 밤새 아버지 곁을 지켰고 민호는 엄마 곁을 지켰다. 세 사람은 그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밤을 보냈다. 몇 달 후 에코라인의 간판은 바뀌었다. 본사 로비에는 유진 환경재단 현판이 걸렸고 홈페이지에는 환경피해 지역 장학생 1호 강민호의 이름이 올랐다. 민호는 여전히 정비소에서 일했지만
밤에는 재단이 지원하는 야간 공대 준비반에 나갔다. 언젠가 엔진뿐 아니라 사람과 환경까지 고칠 줄 아는 기술자가 되겠다는 새 꿈이 생겼기 때문이다. 어느 봄날 유진은 새로 받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작은 공원을 천천히 돌고 있었다. 옆에는 민호가 걸었다. 벤치에 앉아 유진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성우는 젊었고 유진은 초등학생이었다. 두 사람 다 웃고 있었다. 엄마, 그거 언제 찍은 거야? 내가 태어나기 한참 전이지. 그때는 아빠가 정말 좋았어. 회사도 작았고 우리 셋이서 손잡고 공원 다니고 그랬는데. 유진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사진 모서리는 낡아서 해져 있었다. 근데 회사가 커지면서 아빠도 변했어. 아니, 어쩌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 수도 있고. 민호는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는 후회해? 그때 회사 나온 거.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후회 안 해. 그 선택 덕분에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있었으니까. 가난했지만 떳떳했어. 내가 그걸 배웠으면 좋겠어. 돈이나 성공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민호는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근데 엄마, 할아버지는 진짜 마지막에 변한 걸까?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잘 모르겠어. 어쩌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안에 있던 걸 다시 찾은 걸 수도 있어. 사람은 복잡하니까. 나쁜 사람이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나아지는 거겠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단 사무실에서 본 할아버지의 사진이 떠올랐다. 액자 속 할아버지는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다. 엄마, 나 나중에 커서 재단 일 돕고 싶어. 할아버지가 시작한 일 제대로 하고 싶어. 유진은 민호를 안았다. 그래, 우리 아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내가 떳떳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공원에는 저녁 노을이 드리웠고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유진과 민호는 나란히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가방에서 공구를 꺼냈다. 휠체어 바퀴를 점검하려는 것이었다. 유진은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중에 해도 되는데. 아니야, 지금 해야지. 엄마 불편하잖아. 민호는 능숙하게 공구를 다뤘다. 기름 냄새가 났지만 유진은 싫지 않았다. 그 냄새는 아들이 땀 흘려 일한 증거였으니까.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좁은 방, 낡은 재봉틀, 삐걱거리는 마루. 하지만 이곳은 그들의 집이었다. 유진은 재봉틀 앞에 앉았고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았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했다. 가끔 눈을 마주치고 웃었다.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10년 넘게 쌓인 아픔이 몇 달 만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는 자신이 잘못 갈아둔 레일을 다시 고쳐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한 건 비 오는 날 지하철 계단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한 소년이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어제보다 더 많은 별이 보였다. 민호는 작게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잘 지내세요. 거기서. 그리고 다시 책을 펼쳤다. 내일도 모레도 살아가야 했다. 아픔을 안고 희망을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했다. 그게 민호가 할아버지에게 배운 마지막 교훈이었다.